베트남을 떠난 삼성이 선택한 새로운 땅, 인도가 과연 새로운 희망이 되었을까요? 13조 원을 태우고 문을 연 인도의 삼성. 그렇지만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공장 문을 열자마자 세무 공무원이 들이닥쳤고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파업이 터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그 폰에 들어갈 부품을 제때 못 구해서 생산을 멈추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베트남이 힘들어서 떠났는데 인도는 그보다 훨씬 다른 종류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 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인도를 선택한 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점유율이 바닥을 쳤고 베트남은 인건비가 오르면서 매력이 줄었거든요. 그때 모디 총리가 메이크 인 인디아를 들고 나왔습니다. 공장 지으면 현금 보조금에 세금 혜택까지 챙겨주겠다는 거였죠. 영어도 통하고 젊은 인구는 넘쳐나고 물건을 사줄 소비자가 14억 명이나 대기하고 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델리 외곽 노이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세우고 벵갈루루에는 대형 연구소까지 들어섰습니다. 투자금이 13조 원까지 불어난 이 결정은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삼성이 미래를 통째로 인도에 올인한 베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공장이 자리를 잡기 무섭게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처음 계약할 때 인도 정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품들은 관세 0%니까 걱정 말고 들어오라고요. 그런데 공장이 돌아가고 13조 원이 인도 땅에 박혀서 도망도 못 가는 상황이 되자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시 검토해보니 이건 스마트폰 부품이 아니라 일반 전자부품이라며 3년치 세금을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고 하는 겁니다. 법 해석 자체를 기업이 발이 묶인 다음에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는 방식이거든요. 소송을 걸어봐도 인도 법원에서 첫 재판 날짜 잡히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과거 노키아가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고 공장 문을 닫고 나가버린 사례가 있는데 삼성은 그 전례를 알면서도 버텼습니다. 세금 문제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공장 안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파업이 터진 건데요. 요구 조건을 들으면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압니다. 핵심 요구가 임금 인상이 아니었거든요. 노조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삼성은 인도에서 16년 동안 노조 없이 운영해온 회사입니다. 그 구조를 깨겠다고 1,300명이 공장 앞에 텐트를 치고 들어놓은 거죠. 선거가 있는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표를 얻으려고 파업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외국 기업이 노동자 권리를 짓밟는다고 마이크를 잡고 외치는 거죠. 경찰은 팔짱만 낍니다. 파업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개입하지 않으니까요. 삼성이 인센티브 제한을 내밀었지만 파업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37일 동안 라인이 멈췄는데 하필 인도 최대 성수기인 축제 시즌과 겹쳤습니다. 파업이 간신히 마무리되고 나자 이번엔 생산 라인 자체에 문제가 터집니다. 부품이 없는 겁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이었다면 전화 한 통에 30분이면 부품이 도착했을 텐데 노이다 공장 주변은 제조업 인프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핵심 부품들을 전부 중국에서 배로 실어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인도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터집니다. 겉으로는 메이크 인 인디아를 외치면서 정작 수입 부품에는 관세를 왕창 때립니다. 인도에 부품 공장이 없으니까 수입해 오는 건데 왜 인도산 부품을 안 쓰냐며 추가 비용을 물리는 겁니다. 생산 단가는 올라가고 수익은 줄어드는 이 구조가 매달 반복됩니다. 문화 충돌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의 기준은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제조인데 인도 현장에는 찰타하이라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됐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뜻입니다.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밀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다른 문화에서 오는 겁니다. 한국의 빨리빨리와 인도의 찰타하이가 매일 정면 충돌하는 이 전쟁은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문화의 싸움입니다. 삼성 주재원들 사이에서 혈압약 매출이 올랐다는 농담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쯤 되면 짐을 싸야 정상 아닙니까? 실제로 노키아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플이 턱 밑까지 쫓아왔거든요.
중국에서 점유율 0%대로 밀려난 삼성이 인도마저 뺏기면 갈 곳은 낭떠러지 뿐입니다. 게다가 인도 토종 재벌인 타타와 릴라이언스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신망, 유통망, 정책 결정 과정까지 손을 뻗고 있는데 삼성이 아무리 좋은 폰을 만들어도 이들이 등을 돌리면 시장 접근 자체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세금도 뜯기고 파업도 겪고 부품도 없고 토종 공룡들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이 상황이 삼성이 인도에서 마주한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옥 같은 현장과 달리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가 폰만 팔릴 줄 알았던 인도에서 프리미엄 라인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150만 원이 넘는 갤럭시 폴더블이 입고되자마자 동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인도 시장이라고 하면 10만 원짜리 보급형 폰을 떠올렸는데 인도 중산층의 소득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판 자체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13조 원을 태우며 버티는 동안 인도 소비자들은 조용히 지갑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메이드 인 인디아 전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인도 정부의 텃세를 견디며 억지로 붙인 그 로고가 오히려 현지 소비자들의 마음을 열어버린 겁니다. 우리 땅에서 만든 폰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갤럭시가 외국 브랜드가 아니라 인도 브랜드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삼성은 현재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티는 것 자체가 전략이 된 겁니다. 인도의 평균 나이는 28살입니다. 소득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젊은 층이 가장 두꺼운 나라에서 스마트폰을 처음 사려는 잠재 고객이 아직 수억 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시장이 포화됐고 베트남은 규모가 작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이만한 성장 여력을 가진 시장은 지금 인도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지옥 같은 현장을 버티면서도 짐을 싸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은 미래의 14억을 위한 입장료인 거죠. 결국 삼성이 인도에서 버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공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과정이 지옥이어도 결과가 충분하다면 버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삼성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도에 진출할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삼성의 뒤를 쫓을 텐데 삼성이 이 구조를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그 기업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삼성이 해낸다면 그건 단순한 실적 발표가 아니라 한국 기업의 다음 10년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인도의 찰타하이 정신이 삼성의 완벽주의를 끝내 무너뜨릴지 아니면 삼성의 끈기가 14억의 주머니를 여는 열쇠가 될지 그 답은 우리 모두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는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